수행자들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다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근기에 맞춰서 이렇게 나오니까 아버지는 워낙 부자니까 저런 것 필요 없어 그러면서 큰 흰 소수레를 줬대. 대배국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 붓다가 된다. 일불승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에요.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선생들을 53명을 쫙 이렇게 참배하면서 결국 깨달음을 얻어. 그러니까 이 대상에 대한 이해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인식적인 측면 그런 걸 다루는 게 화엄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행무상 시생멸법 모든 것은 무상하고 이것이 바로 생멸의 법, 그러니까 나고 죽는 법칙이다. 네, 이렇게. 그래서 구도심이 있는 구도자의 마음, 치열한 구도자의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저 열반경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예요. 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애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승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붓다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환기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대반열방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은 그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의 어떠한 핵심을 흐르는 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모두가 붓다가 된다 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불교하고 밀교의 핵심은 모두가 붓다 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초기 불교하고 소승불교는 누구는 될 수 있고 누구는 못 돼라고 말하는 거고 대승에서는 누구나 다 돼. 그리고 밀교하고 저 선불교에서는 이미 다 돼 있어. 너가 모를 뿐이야. 이렇게. 그래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붓다에 대한 부분들이 다가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부처님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완전한 사람. 그래서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완전한 사람이야. 불교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종교예요.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를 한 번 더 살펴보면 자, 한번 보세요. 대반열반경 37권짜리도 있고 40권짜리도 있고 뭐 이러는데 이건 대승열반경이에요. 대반열반경은 대승열반경.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핵심 사상이 열애장 사상. 열애장은 붓다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아기가 태 속에 있잖아요. 이 태. 그렇게 잉태돼 있다. 예, 여러분 어때요? 그 잉태된 애는 실제로 애는 아니지만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시간만 지나면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시간이 지나면 된다라고 하는 그게 열애장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저 안에 이렇게 가능성으로 있어. 이게 적합한 비유는 아닌데 흔히 그런 비유를 많이 써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비유인데 뭐냐면 씨앗 속에는 나무가 들어있다. 씨앗 속에 나무가 들어있다. 그것은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은 맞죠. 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무가 안 되겠죠. 물론 그 가능성이 현실은 아니에요. 현실은 아니에요. 그건 말 그대로 가능성이기 때문에 씨앗 중에는 안 되고 끝나는 씨앗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수박을 먹어서 수박씨가 뭐 예를 들어서 50개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 수박이 되는 씨앗은 몇 개나 되겠어요? 거의 없겠죠. 도시에서 먹는 수박은 뭐 그냥 초토하죠. 전멸. 하지만 거기에 가능성이 없느냐?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그 가능성을 말하는 게 열애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붓다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아주 먼 시간이 흘러서 붓다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열애장이에요.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건 가능성에 대한 논리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결국은 돼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세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세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불성으로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중국에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날 때부터의 마음. 이게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날 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씨앗 속에 그 나무에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이 현재 존재하느냐 얘기예요. 현재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불성, 가능성만 있다라고 하면 열애장. 뭔 차이인지 좀 알딸딸하죠. 이거 가지고 중국에서 나중에 팍 터지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나는 불완전 존재인데 배꼽 뒤에 붙다가 돼. 이게 배꼽이 걸려. 배꼽은 안 걸립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왜?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법화경 제바달따 품에 제바달따도 7이요. 제가 겸손한 거예요.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겁 얘기 나중에 해드리면 또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겁이 뭔지 겁도 안 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다고 가정을 하고 붓다는 완전한 거잖아요. 완전체잖아요. 나는 지금 불완전이에요? 잘 모르겠죠. 근데 불완전이 완전이 될 수는 없어요. 불완전은 영원히 불완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배꼽 뒤에 붙다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지금도 사실 내가 자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개념일 뿐이에요. 그렇게 구체화해서 실체시하면 불성이 돼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면 열애장이 되는 거예요. 분위기를 보니까 설명을 이거 가지고 한 1시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나한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없어요. 인도에서는 이 부분을 그렇게 설명해 줄 시간이 없어. 나중에 중국에 가면 저 성론이라고 하는 게 인성론, 인간의 본질은 뭐냐라고 하는 게 중국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최고의 핵심 키워드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으시면 돼. 이거는 잠깐 맛배기로 이런 개념들의 차이가 있다. 하나는 실체적 개념이고 하나는 뭐랄까 가능성의 개념이다.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하고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요라는 하는 개념하고 진흙 속에 금이 들어있어요라고 하는 개념은 다르다니까. 그거는 이미 존재하는 개념이에요. 나는 가능성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가능성은 미정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거고 이게 진흙 속에 금이 들어있어요. 진흙 속에 금덩어리가 있고 진흙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흙이 아무리 많아도 금은 금인 거예요. 금이 진흙으로 섞여가지는 않거든. 그래서 저런 걸 보고 실체적 개념이라고 그래요. 불변적인 거, 확실한 거. 이런 걸 성이라고 그러는데 이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할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 정도로 분위기를 보니까 이 정도로 끊고 가는 게 현명한 판단이에요. 어렵지 않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뭐냐면 모든 인간은 다 붓다가 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현재적으로 이해할 거냐. 이 왔다 갔다 하는 논점들이 인도에 있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실체화되면 이게 예전에 얘기했었던 거에 아트만이 있어요. 아트만이 아라고 하는 실체거든요. 실체, 어떤 윤회의 실체. 이것과 혼동될 수 있다고 해서 이거는 인도 불교에서는 크게 비판받아요. 불성 이런 개념들은 굉장히 비판받아요. 그런데 이게 중국에 가서 대박을 터뜨리죠. 왜냐하면 중국은 저런 거에 대해서 환장한 사람들이거든. 그리고 중국 불교하고 인도 불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인도 불교는 경전을 잘 안 봅니다. 논설을 주로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도 대승불교의 주류가 누구냐면 이 중간학파하고 유식학파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논서 중심으로 봅니다. 중간 같은 경우에는 3개의 논서가 있죠. 중론, 백론, 12문론 이렇게 해갖고 3개의 논서가 있어요. 그리고 유식학파에도 육아사지론을 필두로 한 5대 논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는 논문을 중심으로 봐요. 인도 사람들은 이게 머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 굉장히 이렇게 짜잘한 걸 따집니다. 그래서 논문 중심의 공부를 해요. 이 동아시아 사람들은 큰 거 대체를 잡으려고 해요. 자잘한 거는 그냥 그건 대동소이한 거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종교가 많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다 좋은 일 하고 살라는 거요. 모든 종교를 폐일원하면 착하게 살라는 거다. 이렇게 자기가 정의를 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다 똑같은 종교면 다르게 있겠냐? 박 터지게 싸우고 있겠냐? 아니, 한 번만 생각해 봐. 다른 거니까 싸우겠지. 같았으면 대동단결했겠지. 아, 그렇지 않아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에 길은 많지만 정상은 하나다. 이렇게 꼭 공부 안 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늘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산이 여러 개야. 산 자체가 달라. 그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근데 동아시아 사람들은 그냥 뭉뚱그려서 크게 보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인도 사람들은 짜잘하게 보려고, 이 좁쌀 영감들, 이 쪼밀쪼밀하게. 그게 내가 보기에는 술을 안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인도는 더워서 술을 못 먹어요. 폭발할까봐. 가뜩이나 더워 죽겠는데 술 먹으면 더 덥잖아. 그러니까 잔소리만 더럽게 늘어나가지고 그냥 꼼지락 거리고 있는 거고, 동아시아 사람들은 그냥 배포 크게 가는 거요. 그래서 동아시아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 경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화엄경, 법화경 이런 식으로 경전 중심이에요. 그리고 인도는 학파에서 논서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성격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매우 다르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도에서 먹혔던 건 중국에서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중관과 유식이 중국 쪽에서, 동아시아 쪽에서 잘 안 먹힙니다. 물론 조금 먹혀요. 그쪽에서 아주 유행을 하니까. 하지만 우리 쪽에 들어왔을 때는 이거는 뭐 별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법화경이나 화엄경이 인도에서 엄청 먹혔느냐? 안 먹혔습니다. 의외로 안 먹혔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국에서는 대박이 나요. 굉장히 재밌지. 굉장히 재밌지. 그리고 나중에 저 열반경이라고 하는 걸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열반경하고 반야경이 결합된 게 사상적으로는 그게 선불교예요. 그게 남종선. 남종선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 뭐 조계종, 이게 이쪽 계열이에요. 이 열반경 중심 문화. 그건 중국 얘기할 때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각설하고, 계몽의 시대, 기원전 후 계몽의 시대를 거치고 나서 한 100여 년 정도가 흐르면, 이 100여 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문화 현상이 100년 정도 지나면 또 다른 반전을 일으키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교가 들어와서 정착된 뒤에, 한국에 불교가 들어와서 정착된 뒤에 한 100여 년 정도가 딱 흘렀을 때, 그러니까 초기 말고 한 100여 년 정도 흘러서 어느 정도 딱 안정됐을 때 누가 튀어나오냐면 원효의상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372년에 불교가 고구려에서 들어왔어요. 그 들어온 거 말고 어느 정도 깔린 뒤에 한 100여 년 정도 지나면 원효의상 같은 사람이 한 단계로 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딱 질적으로 이제 우월한 사람이 나오는 거죠.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 100여 년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도입기 말고 안정기에서 한 100여 년 정도 흐르고 나서 퇴계율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양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질적인 걸로 넘어가는 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계몽의 시대를 거친 뒤에 대승불교가 쫙 이렇게 경전들이 만들어지고, 언제 만들어졌어요? 그 100년 전이, 제가 지난 시간이 100년 전이요. 그때 경전들이 막 만들어지고 뭐가 됐잖아. 그때 드디어 한 100여 년 정도 흐르고 나서 AD 한 200년 정도 됐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일론사라고, 4개의 태양이라고 하는.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당시에 막 4개의 태양이 떴다는 거예요. 논사라고 하는 거, 이제 머리 좋고 이제 논변 말 잘하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동쪽에는 마명이고 아수바고샤. 아수바고샤. 그 저번에 얘기했었잖아요. 부타차리타. 저번이 전생이지. 아수바고샤. 마명 음유시인, 부처님의 전기 뭐 이런 거 했었던 사람. 그 다음에 서쪽의 용수 나가르주나, 중간파의 시조예요. 중간파의 시조. 나가르주나. 그 다음에 이 나가르주나의 제자가 제바, 가나제바라고 눈깔 하나인 사람이 있거든요. 아리아데바라고 성제바, 성스러운 제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외눈박이 제바. 저 사람 눈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다쳤는가 어쩌는가 뭐 모르겠어요. 저 사람 스리랑카 사람입니다. 그리고 북쪽의 동수,
일출론사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이 경량부라고 하는 부파불교 중에서 소승불교 중에서 경량부라고 아주 유력한 부파가 있는데 그 부파의 천재예요. 그래서 900권의 책을 짓고 막 해갖고 일출 태양이 떠오른 것 같아요. 나도 저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사람이 머리가 좋으면 저런 평가를 듣겠어. 너무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경전들이 이렇게 쫙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깔리니까 거기서 한 단계 진화한 저런 사상가들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동수는 저거는 소승불교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소승과 대승에 약간 걸쳐 있는 경량부가 소승불교에 속해 있지만 대승불교의 속성을 조금 가지고 있는 그게 경량부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 유식 얘기할 때 보면 세친이 경량부 쪽에 있다가 대승으로 넘어가거든요. 그게 가능한 게 경량부 사람들이 인식 구조 자체가 조금 그래요. 약간 이렇게 섞여 있는. 그래서 한 100여 년 정도 지나면 이때 이제 이렇게 큰 사람들이 나오면서 대승이 쫙 일어나는 거죠. 너무 멋있지 않아? 나 이런 거 보면서 너무 멋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동쪽의 마명 마치 무슨 무협지 같잖아. 무림의 고수들. 중국에도 이런 때가 있었거든. 중국에도 당나라 때 보면 다 이렇거든. 그래서 강서의 마조, 호남의 석도 다 이렇게 해서 양자강 서쪽에는 마조 도일스님, 그 다음에 호남 동정호 남쪽에는 석도 희천스님, 그 두 사람이 천하를 쥐고 들었다 놨다 했다는 거잖아요. 사상적으로 막 들었다 놨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유래된 말이 지금까지 강호에 출격해서 뭐 이런 거 나올 때 그 무협지 같은 데 보면 강호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 막 이렇게. 아마 저게 이제 부처님 말고 불교사에서 붓다라는 수식어가 붙는 사람이 2명 있어요. 그게 사리불이에요. 초기 불교 제자 중에 사리불, 제2의 붓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용수를 소석가라고 합니다. 작은 석가모니 부처님. 그렇게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그렇게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뭐 저 양반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책 같은 게 새로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새로 발견된대. 그럼 아마 저 용수나 안 그러면 나중에 나오는 세친 같은 사람을 천부논사라 그러거든요. 뭐 모르는 게 없어. 그냥 백과사전 같은 사람이야. 근데 저런 사람은 책이 막 대따시 발견돼도 용수 제자가 제바라 그랬잖아요. 저 제바라고 하는 사람하고 얘기가 있어요. 책이 너무너무 대단한 책이 새로 발견됐는데 용수는 한번 보고 스캔 뜨고 이해까지. 짜증나지. 비호감이에요. 제바는 3번 봐야 그게 가능했대. 제바는 3번 봐야 가능했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인공지능으로 하면 됩니다. 인공지능 내용을 추려줘 이렇게 하면 걔가 다 해줍니다. 굳이 용서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돼. 근데 저렇게 머리 좋은, 그러니까 불교 역사상 어떻게 보면 부처님과 더불어서 최고의 머리 용수입니다. 용수입니다. 그래서 용수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세요. 나가르주나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왜 손잡을 때 그런 애가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사대 논사 용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대승불교에서 이게 가장 대단한 사람인데 화엄하고도 걸리고 다 걸리거든요. 용수가. 그런데 용수가 원래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용수보살전이라고 하는 전기가 있어요. 저 구마라지 번역한 거기에 보면 용수가 젊었을 때 출가하기 전 얘기예요. 사람이 별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머리는 좋은데 이 사람이 이런 건 좀 방송용이 아닐 수도 있는데 강간범 출신이에요. 어디에 가장 이쁜 여자가 많이 있을까요? 그냥 여러분이 옛날에 살았다고 생각하고 어디에 가장 이쁜 여자가 많이 모여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은신술을 배웁니다. 투명 인간. 해리포터야. 투명 망토를 쓰고 들어가서 거기는 이제 여자들밖에 없는 거야. 모든 왕궁은 다 이렇게 여자들의 특별 구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조금만 잘못하면 요즘은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검사할 수도 없고 그러면 왕의 혈통이 바뀌어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용수가 왕궁으로
여러분 생각하는 걸 용수 같은 머리 좋은 사람이 왜 생각을 못 하겠어? 그리고 왕궁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지더래. 왕이 손을 댄 적이 없는데 1+1으로 바뀌어 사람들이. 이게 내 마누라가 마리아였네. 이제 왕이 그렇게 이게 뭐야? 내가 왜 손을 안 댔는데 뭐가 하나씩 생겨? 이게 희한하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생각을 하지. 이게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CC 카메라에도 안 잡히네.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래? 근데 그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떻게 잡아내는지 아세요?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친구랑 같이 들어가거든. 친구들도 패가 있어요. 일종의 불량 서클이지. 불량 서클이지. 왕이 뭐라 그랬냐면 쌀가루를 깔아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같이 우리 식으로 쫙 까는 거예요. 까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은신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안 보이게 해서 가는데 발자국이 찍히는 거지.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러냐? 발자국이 찍히는 대로 칼을 쳐라. 호위무사한테.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휘둘러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친구가 죽는데 이 용수는 어떻게 이게 이제 순간적 기지라 이런 거는 사람 머리하고 또 틀려요. 머리 좋은 거하고 또 틀려. 어디로 했냐면 왕의 의자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무사들이 딱 상황을 보니까 이게 이 발자국 루트로 봤을 때 저 의자 밑으로 갔는데 왕이 있으니까 칼을 휘두를 수가 없는 거야. 왕 쪽으로 칼을 휘두르면 내가 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은 패스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수가 그때 친구들을 다 잃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인간의 삶이 아닌 것 같다. 이게 인도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예요. 앞에 뭘 했다가 아니고 출가하면 그걸 또 세탁을 해줘요. 우리는 연결시키는 부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용수가 출가를 해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수행을 열심히 해서 결국은 천부논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밑바닥에서 인생 역전을 하는 거죠. 참 재밌는 일이에요. 이 가나 제바라고 하는 사람도 재밌습니다. 저 아까 스리랑카 사람이라고 했었던 그 외눈박이 도관 궁예야? 그냥 관심법으로. 근데 저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이제 문제가 걸리는 경우들이 늘상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논쟁이 붙었을 때 너무 잔인하게 이기면 문제가 돼요. 너무 잔인하게 이기면. 그러니까 상대를 내가 이길 수 있어. 이겨도 덕으로 이겨야지. 그러니까는 완전히 이렇게 너무 밟아놓으면 졌는데도 앙심을 품는다니까. 목건년도 옛날에 그런 식으로 해서 죽은 거예요. 부처님 제자 중에 목건년도 그렇게 죽었다고. 그런데 이 제바도 앙심을 품었는가 봐. 그래서 나중에 자객이 들어옵니다. 자객이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쑤셔요. 영화 친구지. 쑤시니까 제바가 마지막 죽으면서 했다는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 내 제자들이 있으니까 그 길로 나가지 말고 저 길로 나가라. 이게 성격까지는 그렇게 독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말이 좀 독했던 거지. 친데레였는데 몰랐던 거지. 친데레였는데 상대는 몰랐던 거야. 나 친데레였다고 이러면서 죽고. 이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간학파거든요. 중간학파. 그래서 저런 분들이 이제 시작을 해서 4세기쯤에 형성이 돼서 6세기쯤에 이게 확립이 돼요. 남인도를 중심으로. 남인도의 공사상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공사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이 세상은 꿈과 같이 더운 지역에서 흔히 그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생각들은 더운 지역에서 왜 안 움직이고 더우니까 안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머리만 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치 매트릭스 같이 실체가 없는 거야. 하지만 실체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꿈이라도 의미가 있죠. 좋은 꿈이 있고 나쁜 꿈이 있죠. 단지 그 본질에서는 좋은 꿈과 나쁜 꿈의 차이는 본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용수세친 끝나고 나서 이제 학파가 커지니까 학파가 쪼개져요.
그래서 불호라고 하는 부타팔리타라고 하는 사람이고 청비원 바바비베카 규르논증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귀납법적으로 논증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해서 가는 거고 자립논증이라고 하는 건 연역적 논리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학도 마찬가지죠. 과학은 대부분 다 귀납법을 근거로 하고 근데 철학이나 이런 데서는 연역 논리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죠. 모든 인간이 죽냐? 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귀납법으로는 답이 안 나오죠. 왜? 이 사람이 죽었다, 이 사람이 죽었다, 이 사람이 죽었다. 개별적으로는 다 검토할 수 있죠. 유사이래로 모든 인간을 검토할 수 있냐? 어떤 놈이 해봤을 거야? 그 중에 안 죽은 놈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유사이래로 예를 들어서 100억의 인류가 살았어. 지금까지 유사이래로. 안 죽은 놈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나오라 그래. 안 나왔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하면 돼. 이게 귀납법에는 전부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프로테이지로 올라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100명 표본 중에서 100사람이 다 죽었어. 그러면 뭐 100%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건 표본인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99.99는 가능해도 100은 불가능한 거지.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연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대전제 자체가 참이면 밑에 하부 논리들은 다 참이니까 인간은 죽는다 그러면 그냥 다 죽는 걸로 안 죽으면 인간 아닌 걸로 그냥 분류를 그렇게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 갈려요. 그래서 파가 좀 이제 커지니까 그리고 갈리게 되는 이유가 이 유식학 때문에 그래요. 유식학파 때문에 이게 훨씬 큽니다. 중간파보다 유식파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유식파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저 유식 쪽에서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저런 사람들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논리 구조들이 좀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식학파의 특징은 미륵이라고 하는 미륵이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아니 저때 살았다는 설도 있다니까. 이게 좀 복잡해요. 미륵이 최소한 2명일 수도 있어. 미륵이 2명. 부처님 제자에 아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에 있어. 아일다가 미륵인데 그 양반이 어디에서 수기를 받냐면 지금 바라나시에서 수기를 받아요. 바라나시에서 수기를까지 받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 있고 이 사람도 또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도솔천에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몰라 나도 아주 신비에 쌓인 인물이야. 정확하지 않아. 왜? 기록이 없어. 좀 복잡해. 그래서 뭐 미륵을 좋아하는 사람이 미륵을 칭했는지 뭐 궁예인지도 모르지. 내가 미륵이다. 궁예도 그렇게 나오니까. 근데 거기서 누가 내가를 지운 거지. 이렇게 미륵이다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좀 복잡해요. 인도가 이런 기록을 잘 안 남깁니다. 그래서 인도를 역사가 없는 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근데 중요 인물은 사실은 이 무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무착하고 세친하고 세친이 진짜 영웅이고 이제 무착이라고 하는 게 형이에요. 이 아상가, 이 바수반두인데 이 형제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인도에서 최고의 명문, 불교 쪽으로 봤을 때 가장 천재는 용수. 최고의 명문 집안은 저 집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보살 소리를 듣는 사람이 4사람이 있어요. 용수보살, 세친보살, 무착보살, 마명보살. 4명 중에서 2명이 형제인 거야. 되게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3번째 아들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사람은 아라한입니다. 엄마가 참 그렇지. 뿌듯했겠지. 내 아들이 너무 막 기계같이 머리가 좋아요. 막 이랬을 수도 있어. 그래서 무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유식파의 시조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솔천에 올라가서 아유타에서 일었던 사건인데 아요디아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 무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미륵에게 하늘에 올라가서 도솔천에 올라가서 가르침을 배우고 내려온대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냐면 구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구라치는 거 아니야? 냄새가 나는데 야, 씨, 뭐 좀 그런 거 아니야? 구라지. 이래서 두 종류의 검증이 들어갑니다. 두 가지의 검증이 들어갑니다. 아라한이었던 사람이 내가 진짜 그런가 한번 가볼게. 이렇게 갔어요. 갔을 때 사건이 기록이 돼 있어. 되게 재밌어요. 미륵에게 예의를 표하지 않았대. 왜? 나는 스님이고 미륵은 도솔천에 있을 때는 제가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인에게 스님이 인사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딱 이랬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 또 한 가지는 무착을 계속 씹어요. 사람들이. 너 구라지. 구라지. 그러니까 나 가서 들었다니까? 이러니까 그러면 내려오라 해봐. 그럼 믿어줄게. 입 딱 치고 내려와. 그럼 믿어줄게. 우리도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기독교에 뭐 신이 있느냐, 이슬람에 신이 있느냐. 다 필요 없고 내려오라 해. 죽은 뒤에 천국 필요 없고 내려오라 해. 그럼 믿어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저 얘기를 씹으니까 미륵이 내려와요. 아유디아가 두 가지 중요하거든요. 저기 미륵이 내려왔다는데 불교적으로. 그리고 허왕옥 전설의 아유타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을 저 아유디아로 봐요. 그래서 저게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저기를 꼭 가보고 싶었는데 팍복한 고로 인도 사람들이 데모를 해서 길을 막아서 못 갔어요. 나 오지 말래. 그게 아니고 저 아유디아가 또 한 가지의 성지예요. 힌두교에 이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굉장히 긴 서사시입니다. 라마야나. 이 마하바라타 책의 주인공이 크리슈나. 그리고 이 중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때 우리가 그 반야경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한 권만 뽑았다 그랬잖아요. 그 577권째 금강경이다. 여기서도 한 권만 딱 뽑은 게 바가바드기타예요. 이거 반응이 너무 쎄한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아무도 모르네. 제가 고등학교 때 저 책을 읽고 있었더니 제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너 요즘 기타 배우냐? 라고 해서 그 책 바가바드 기타. 이 라마야나의 주인공이 라마예요. 이 라마, 이 크리슈나라고 하는 신의 화신이에요. 화신. 예. 아니 비슈누 신의 화신. 비슈누 신의 화신이에요. 이렇게 그냥 얘네 신화예요. 얘네 신화 구조. 근데 이 라마가 결국 스리랑카에 가서 이제 트로이 전쟁 같은 게 일어나거든요. 저 라마야나가 트로이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리랑카에 있는 왕이 라바나라고 하는 어떤 악마가 라마의 마누라인 시타를 이렇게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원숭이 부대를 이끌고 막 가갖고 거기까지 가서 공격을 해서 결국은 뺏어온다. 다시 되찾아온다. 이런 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전쟁 무용담이에요. 전쟁 무용담. 그 라마의 탄생지가 아유디아예요. 아유디아. 그런데 나중에 인도에 무굴 제국이 들어서면서 이슬람 제국이 무굴 제국이 그 라마의 탄생지에다가 얘네가 모스크를 지었어요. 힌두교의 가장 쉽게 말해서 성진 중에 한 군데다가 밀고 모스크를 지었어요. 근데 지금 나중에 인도가 독립하고 간디가 결국 죽게 되는 사건이, 간디는 자이나교도였는데 간디가 이제 하나의 인도라는 걸 주장을 했는데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쪼개지고 그다음에 힌두는 힌두대로 쪼개지는 과정에서 동쪽에 파키스탄, 서쪽에 방글라데시가 이제 독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막을 때 간디가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했다가 총 맞고 사요나라 했죠. 이게 인생 끝이구나. 이렇게.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도에는 힌두가 훨씬 많죠. 힌두교도들이. 그런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모스크가 있으니까 저걸 때려 부셔야 된다. 라고 해서 계속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만들었으면 당연히 때려 부셔야겠지만 그것도 또 옛날 거거든. 무굴 제국 시대니까. 또 옛날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계속 이슬람하고 서로 간에 충돌하는 지역이 여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다행인 건 들어갈 때 막혀서 그렇지 나올 때 막혔으면 죽도밥도 안 된다는 거. 죽도밥도. 다른 일정들이 쫙 날아가는 거죠.
우리는 관광객이에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 좀 잠깐만 지나가고 싸우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무착이 있는데 여기에서 미륵이 내려왔었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메인은 세친이에요. 이 세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워낙 중요한 사람이라서 세친 원래는 이게 좀 거슬러 올라가야 돼. 4차 결집 서북인도 쪽에 여기에 대월지에 카니시카 왕이라는 월지국 그러니까 흉노족 계열이에요. 그쪽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다 나라를 세워. 이 사람이 불교를 이제 융성하면서 여기서 이제 결집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보통 1차 결집, 2차 결집, 3차 결집하고 달리 얘기를 안 하는 거는 그냥 지방 결집이라서 그래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그걸 할 때 뭐가 있었냐면 대비바사론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는데 논설을 만들었는데 그게 200권짜리예요. 이렇게 만들면 책을 안 보잖아. 이게 보라고 만들어? 그렇죠? 200권짜리 어떻게 보겠어? 그러니까 그거를 누군가 요약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났어. 야, 써머리. 공부 잘하는 애 그 노트 좀 줘봐.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 도전!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사람이 세친이야. 세친. 그게 이걸 요약해서 만든 게 아비달마 구사론 30권짜리예요. 요약한 거 30권이야. 아유씨. 미치겠네. 근데 저 사람이 세친이 처음에는 이게 소승이에요. 그래서 이 경량부 사람인데 제일 큰 소승부파는 설일체유부입니다. 일체를 있다고 말하는 부파.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이런 거 설명하려면 긴데.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이 세상에는 144개의 원소가 있다. 그 원소는 계속 있는 거죠. 단지 그것의 결합에 의해서 이런 형태도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도 다 똑같은 원소로 만들어졌죠. 근데 결합 형태에 따라서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잘난 사람도 있고. 아니 너무 그렇게 보지 마. 아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것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원소는 불변이다. 이게 모든 것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대승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것도 사실은 실체가 아니었어. 이것도 지금 쪼개보면 이 원소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다 쪼개집니다. 결국은 다 쪼개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공 아니냐?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 공인데 저게 다 쪼개지면 결국은 공간밖에 안 남아요. 나중에 다 쪼개지면 원자, 전자까지 다 쪼개지면 결국은 다 공간이거든? 그 원자, 전자 사이에도 공간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걔네끼리는 우리가 볼 때는 별게 아니어도 그러면 똑같은 공인데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냐? 차이는 뭐냐? 그게 진공묘유거든. 공이지만 묘한 실체적인 어떠한 형태에 실존한다라고 하는 재밌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설일치유부가 있는데 이 부파 말고도 경량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경량부는 이 설일체유부하고 대승하고 약간 사이에 있어. 그래서 얘는 이거를 인식론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실체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얘네는 요소는 100% 있는 거야 라고 본다면 얘네는 꼭 그런 것 같진 않은데 그건 생각하고 관련된 게 아닐까? 이렇게 약간 중간적인 입장을 취해. 이쪽은 그것도 공이야 이렇게 보는 거야. 이쪽은 요소는 있어. 이쪽은 요소도 없어. 이쪽은 그 중간자 쪽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세상에 두 가지 흐름이 있으니까 거기서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동수라고 하는 사람도 경량부 출신이거든. 그래서 이 캐슈미르 지역에 설일체유부가 이 서북인도 쪽에 이렇게 세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소승불교 중에서 대표적인 게 저 설일체유부예요. 여기에 세친이 잠입을 해요. 저걸 공부하려고. 경량부 쪽 사람인데 잠입을 공부를 해. 그렇게 해서 저 구사론을 이렇게 썼는데 사람들이
저 대비바사로는 설일치 유부 쪽 이야기거든요. 그쪽과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경량부 쪽으로 쓰는 과정에서 약간씩 틀어놓은 거야. 근데 사람들이, 머리 나쁜 사람들은 보고도 몰라. 그 조금 차이니까 보고도 몰라. 근데 설일치 유부에도 눈 밝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오입존자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깨달음에 들어간다는 뜻이야. 깨달음에 들어간다는 뜻이야. 오입존자. 오입존자가 젊은 세친을 보고, 야, 너 빨리 가. 널 조질 수도 있지만 넌 지금 이러다가 걸리면 위험해. 너 빨리 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친이 나와가지고 이러고 딱 하고 있다가 또 이게 경량부의 입장에서 대승을 또 더럽게 씹습니다. 자기 형이 대승불교 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대승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 족보가 그렇게 오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막 씹어. 근데 나중에 형이 동생을 불러다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요. 세친이 용수 다음으로 인도 불교사에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 얘기를 듣고 내가 잘못 판단했다. 이런 생각을 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내 입으로 대승을 비판한 거를 참여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형이 손을 잡았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대승을 씹은 거를 혀를 자른다고 해서 그게 끝나겠냐. 그 혀로 공을 세워서 다시 되돌려라. 라고 했대. 그래서 대승불교로 전향을 해서 유식학파의 어떠한 중추적 인물이 됩니다. 중추적 인물이. 그래서 이 세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친이 드라마틱한 게 있어요.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세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밌습니다. 저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나중에 다른 논사가 설일체 유부 쪽 이 중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붙자 그래요. 한번 뜹시다. 이게 진짜 역대 빅매치예요. 역대 빅매치. 알리와 이노키. 하여튼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알리와 이노키 어떻게 끝났는지 알죠? 너무 싱겁게 끝났지. 한 사람은 바닥에서 기어가고 한 사람은 서 있고 이렇게 끝난 것처럼 세친이 도망가요. 거기에 또 신기한 사연이 있어.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이 신기한 사연. 어디서 듣겠어? 여기서 듣지. 언제 듣겠어? 그래, 다음 시간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세친 이야기를 마저 해드리고 유식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유식 얘기에 관련해서 요가학파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머리 좋은 사람이 다 해놔버리면 밑에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학문이 퇴보합니다. 만약에 세친같이 머리 좋은 사람이 다 해놨으면 뒤에 저 10대 논사가 나오면서 학문이 쫙 펼쳐질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에요. 자다가 이제 화장실을 갑자기 이렇게 불을 켤 수도 없고 이제 깜깜하고 화장실은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공간에서는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렴풋해도 달빛에 그냥 가는 거지. 가다가 퍽 했대. 그러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저건 도대체 무슨 색일까? 원래. 거기에 대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색을 인식할 뿐이지 실제로 그 색의 정체를 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